오늘 아시아 증시 정말 파란불 일색이었죠? 다들 좀 힘드셨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겠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그 깊숙한 배경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자분들께는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온통 파랗게 질린 시장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이 매도세, 그 진짜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냉정한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이죠.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국내 금융시장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28% 하락,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무려 1.77%나 급락했어요. 이건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그냥 시장 전체를 확 덮어버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자,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중화권으로 가볼까요? 이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1.72% 빠졌고요. 상해 종합도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는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에다가 곧 춘절 연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일단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빠진 걸까요? 그 배경에는 사실 더 큰 그림, 바로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역풍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거시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걱정이죠. 매파적인 인물이 올 거란 소식에 시장이 좀 불안해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지각 변동은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글쎄 20년 만에 2%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해 글로벌 자금의 수도꼭지가 잠길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동안 이자 싼 일본에서 돈 빌려서 아시아 증시에 투자했던 거대 자금들 있잖아요. 이 돈들이 이젠 일본도 이자 괜찮네? 하면서 다시 싹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시아 증시 전체에 엄청난 압박입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봤으니 이제 현미경을 들고 시장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이론적 틀로 한번 해부해 볼게요. 첫 번째 렌즈는 군터 디크 교수의 시장 스트레스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을 너무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예를 들어 AI 반도체처럼 더 빨리, 더 많이 하면서 계속 채찍질하면 겉보기엔 대단해 보여도 속은 엄청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무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툭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바로 이 말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엄청난 에너지가 결국 집단적인 소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와, 이 문장 정말 오늘 기술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나요? 이론이 좀 어렵다고요? 그럼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쪽엔 꿋꿋하게 버텨준 오히려 상승한 가치주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엄청난 성장 스트레스를 받던 기술주 베이징 제트세는 무려 11%나 폭락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이론이 현실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는 아닙니다. 시각이 좀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켄 피셔 같은 거장이 이거 괜찮아, 강세장으로 가는 길에 잠깐 휘청거리는 건강한 조정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낙관론이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사이페디 나머스처럼 아니야, 이건 그동안 풀린 돈이 만들어낸 거품이 터지는 필연적인 과정이야 라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두 관점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자면 바로 분위기입니다. 존 캐스티의 사회적 분위기 이론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쁜 뉴스가 터져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하고 회의적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뉴스에도 시장이 과민 반응하며 무너졌다는 거죠. 즉, 사건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방아쇠를 당길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과거 분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미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2월 말 전망,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료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V자형 회복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의 스트레스가 딱 터졌잖아요. 이걸 기점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16일부터 20일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 21일부터는 다시 펀더멘탈에 기반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목표치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2월 말까지 약 3.15% 정도 반등해서 5,68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나 홍콩 항생지수 역시 지금의 과매도 상태가 좀 진정되면서 다시 3% 이상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찾을까요? 구체적인 퀀트 전략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아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변동성 조절 모멘텀이라는 건데요. 가치 같은 정교한 분석 모델을 써서 시장의 파도, 즉 변동성이 잠잠해지는 타이밍을 딱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낮아졌을 때 안전하게 코스피 200 같은 우량주 비중을 늘리는 거죠. 하락장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아주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경제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나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 자산에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무형 자산이 탄탄한 기업은 사고, 반대로 빚 많고 낡은 설비만 가진 전통산업주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롱숏 전략의 아주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고무줄의 원리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홍콩 항생지수의 격차가 마치 한계까지 늘어난 고무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저평가된 항생지수는 사고, 상대적으로 덜 빠진 코스피 200은 파는 거죠. 그러다 이 고무줄이 다시 수축하면서 격차가 좁혀질 때 수익을 내는 굉장히 정교한 통계적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화려한 전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숫자, 코스피 5,291,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 가리키는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시장이 이 선 아래로 밀린다면 그건 모든 공격적인 전략을 멈추고 일단 대피하라는 비상신호, 즉 절대적인 손절 라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분석은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월 13일의 사건들은 분괴가 아니다. 이건 심리, 제도, 그리고 신용 사이클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리듬이며 오히려 건강한 재조정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시장의 하락,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데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도약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까요? 데이터는 분명 반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또 배워나가야 하는 거겠죠.